잘 지내셨죠, 서방님? 첩과의 첫날 밤, 족두리를 벗은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남편의 비명이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석 달 전 자기 손으로 절벽에서 밀어 죽인 아내였지요. 그날 이후 집에서는 시신 없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절벽 아래로 떨어진 그 여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그녀는 남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났지요. 하지만 비밀을 품고 있던 사람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첩도 시어머니도 쓰러진 본처를 도운 여인조차 끝내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지요. 과연 내 사람이 감추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고 그 진실이 드러난 날 이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손녀 야담입니다. 시작하기 전 댓글에 건강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손녀가 읽으면서 한 분 한 분 꼭 건강하시길 마음 담아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고을에 강태주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넓은 기와 집의 하인도 열어두고 사는 집안이었지요. 그 강태주의 안방에는 윤씨 성을 가진 부인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3년째를 맞는 해, 봄볕은 마당 가득 따뜻하게 내리쬐건만 한 채의 공기는 오래전부터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혼인 초 강태주는 누가 봐도 다정한 남편이었지요. 외출해서 돌아올 때면 저작거리에서 산 작은 놀이개라도 내밀며 윤씨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으면 고을 소식을 들려주다가 윤씨가 웃으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씨도 그런 남편이 미덥고 고마웠지요. 그런데 혼인 2년째에 접어들면서 강태주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윤씨와 눈이 마주치면 이유도 없이 한숨부터 내쉬었지요. 대꾸도 짧아지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윤씨는 처음에는 남편이 바쁜 줄로만 알았습니다. 관아 일이 늘었거나 벗들과 약속이 잦은 것이려니 넘겼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냉랭한 태도가 반복되자 가슴 한구석이 돌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주는 밥상 앞에 앉아서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요새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지요? 강태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리를 훌쩍 떠나버렸지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씨는 문득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거리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점점 남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지요. 며칠 뒤 밤이었습니다. 강태주가 외출한 사이 윤씨는 서재에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서책과 서류를 가지런히 추리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보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서랍 하나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윤씨는 별 생각 없이 서랍을 열어 안을 살폈습니다. 서랍 안에는 서찰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은 처음 보는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윤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찰을 펼쳤습니다. 손끝에 거친 종이에 감촉이 닿았지요. 서찰에는 다정한 안부 따위가 아니라 훨씬 위험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처만 없으면 저는 바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윤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한데도 귓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울리는 듯 했지요. 윤씨는 같은 문장을 여러 번 훑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가, 다른 뜻은 아닌가 되새겨 보았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찰은 분명 강태주 앞으로 온 것이었고 그 안에 담긴 뜻은 단순한 호감 따위가 아니었지요. 윤 씨는 서찰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쪽 깊은 곳에 접힌 종이 하나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사람처럼 옆겹으로 접혀 있었지요. 윤 씨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짧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길, 절벽, 실족으로 처리. 7 글자를 읽는 순간 윤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지요. 남편의 필체라는 것을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보아온 글씨였습니다. 윤 씨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충격이 너무 크면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그제야 뼈로 이해했습니다. 가슴보다 머리가 먼저 얼어붙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텅 빈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칼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 윤 씨는 메모를 다시 접어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지요. 방을 나오는 순간에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붙들어 맸습니다. 그날 밤 강태주가 돌아왔습니다. 윤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차를 내왔지요. 강태주는 찻잔을 기울이며 무심하게 내일 산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 부쩍 자주 권하던 절벽 산길이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으로는 좋지요라 답했지만 속으로는 메모의 7 글자를 쉬지 않고 되새기고 있었지요.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윤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산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지요. 윤 씨는 강태주가 자주 가자고 했던 그 절벽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밑에 흙길을 밟으며 주변 지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중턱에 크게 튀어나온 바위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나뭇가지가 빽빽하게 엉켜 있었지요. 윤 씨는 한참 동안 절벽 아래를 관찰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경우 몸이 어디로 향할지 계산하듯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으로 거리를 재고 또 재보았지요.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지 끊임없이 따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 씨는 몰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만 골라 산으로 향했지요. 저작거리에서 어렵게 구한 밧줄을 하인들의 눈을 피해 조금씩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절벽 중턱 바위 근처에 밧줄을 묵었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나뭇가지 사이에는 그물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을 더듬어가며 매듭을 하나하나 단단히 조였습니다. 준비를 마친 뒤에도 윤 씨는 여러 번 절벽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풀린 곳은 없는지, 바람에 흔들려 어긋난 데는 없는지 거듭 확인했지요. 열흘 동안 윤 씨는 낮에는 평소처럼 안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밤에는 목숨을 걸고 생존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열흘 뒤 강태주가 다시 절벽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윤 씨는 담담한 얼굴로 따라 나섰지요. 절벽 위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강태주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윤 씨 역시 아무 말 없이 주변 풍경만 바라보았지요. 잠깐의 침묵 끝에 두 사람은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깊은 골짜기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지요. 강태주가 윤 씨를 밀어냈습니다. 윤 씨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 씨는 터져 나오는 비명을 이를 악물고 삼킨 채 몸을 웅크렸지요. 준비해둔 그물이 떨어지는 몸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충격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둔탁한 통증이 허벅지까지 번졌지요. 뼈가 부러졌음을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윤 씨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절벽 위에 있는 남편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킬 수 없었지요. 절벽 위에서 강태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촘촘하게 가리고 있어 그물은 보이지 않았지요. 강태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것은 아닌지 살피는 듯 했습니다. 윤 씨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버텼습니다. 부러진 다리의 통증이 식은땀으로 번졌지요. 마침내 강태주가 등을 돌렸습니다. 절벽 위에서 멎지는 발걸음 소리가 이상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에서 통증이 치솟았지요. 윤 씨는 나무 뿌리와 바위를 붙잡으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손바닥은 흙투성이가 되었지요. 산 아래 개울에 도착할 때쯤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반나절 가까운 시간이 흘러 있었지요. 차가운 개울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윤 씨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어둡게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젊은 여인이었지요. 강태주 집에서 부엌일을 하던 시비 막순이었습니다. 18살에 들어와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허드레시를 해온 세월이 거친 손과 해진 치맛자락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석 달 전 어느 아침 4~5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막수는 산속 움막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나무를 캐고 밤에는 작은 불씨 하나로 추위를 견디는 처지였지요. 막수는 개울가에 쓰러진 윤 씨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곧장 달려와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지요. 마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여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절벽에서 밀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막순의 얼굴은 놀라움보다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윤 씨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지요. 삼킨 말이 목 안에 걸린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막수는 결국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마님, 제가 업어드릴게요. 목소리는 낮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막수는 윤 씨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흔들릴 때마다 막순의 얼굴도 함께 일그러졌지요. 산길은 좁고 미끄러웠습니다. 움막은 바람을 겨우 막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막수는 마른 풀을 깔고 윤 씨를 눕힌 뒤 급히 불을 피웠지요. 하지만 윤 씨는 곧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지요. 막수는 산에서 캐둔 약초를 꺼내 작은 질그릇에 물을 붓고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움막에 가득 찼지만
기침 한 번 하지 않고 불을 지켰습니다. 사흘 동안 윤 씨의 의식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막수는 젖은 천으로 이마를 닦고 식은 약물을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지요. 윤 씨가 헛소리를 할 때마다 손을 잡고 마님 버티셔야 해요 라고 낮게 되뇌었지요. 넷째 날, 윤 씨가 열에서 깨어났습니다. 움막 천장 틈으로 들어온 빛이 흐릿하게 눈에 닿았지요. 윤 씨가 처음 꺼낸 말은 뜻밖의 한마디였습니다. 난 남편을 죽일 생각은 없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그 인간이 나한테 한 것을 전부 돌려줄 거야. 막수는 숨을 죽인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막수는 잠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마님, 저도 갚을 게 있어요. 그 집안한테. 윤 씨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쫓겨난 게냐? 막수는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큰마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주먹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어져 있었지요. 윤 씨는 막순의 말을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캐묻기보다 살아남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머릿속에는 하나가 걸렸습니다. 남편이 절벽에서 밀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순의 첫 표정이었지요. 놀라기는 했지만 보통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친 몸으로는 막순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요. 한편 같은 시각 강태주의 집에서는 윤 씨의 장례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안채에는 흰천이 걸리고 마당에는 조문객을 맞을 자리가 놓였지요. 시신 없는 장례였습니다. 강태주는 조문객들에게 윤 씨가 절벽에서 실족했고 시신은 계곡물에 떠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 앞에서 눈물을 훔치며 통곡했습니다. 며느리를 더 잘해줄 걸. 이 어미가 못나서 못 잡았구나. 목 놓아 우는 모습에 조문객들도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낮은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르다니. 그래도 양반 가문이 내놓은 말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강태주는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슬퍼하는 기색을 지었지만 눈 밑에 안도한 빛이 잠깐 스치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소옥이라는 여인이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새 여인의 짐을 안채 쪽으로 옮겼지요. 원래라면 혼례 전까지 친정에 머무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주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에서 지내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지만 집안의 주인이 밀어붙이는 결정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처음에는 체면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끝내 반대하지 않았지요. 재혼 날짜도 곧 잡혔습니다. 넉 달 뒤 가을, 강태주는 새 혼례를 올리기로 했지요. 절벽 아래에서 살아남은 여인은 산속 움막에서 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아내를 밀어버린 남편은 새 색실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같은 하늘 아래 두 사람의 거리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지 2달이 지났지만 윤 씨의 왼쪽 다리는
아직 성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발을 디딜 때마다 둔한 통증이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번졌지요. 뼈는 겨우 붙었지만 정상적으로 걷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막순이 깎아준 나무 지팡이가 이제 윤 씨의 또 다른 다리나 다름없었지요. 어느 날 윤 씨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운막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 어딘가에 강태주 집의 기와 지붕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윤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지기 전에 반드시 저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지요. 3년을 함께 산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개울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윤 씨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만 했지요. 그런데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산길을 다녀온 막순이 숨을 몰아쉬며 운막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오랜만에 희미한 기대가 떠 있었지요. 마님, 강태주 집에 부엌 12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윤 씨의 시선이 단번에 막순에게 향했습니다. 막순이 설명을 이어갔지요. 부엌 12는 안채 사람들이랑 얼굴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부엌이랑 안채 사이에는 담장이 있고 상을 들고 가도 마루 앞에 놓고 물러나요. 막순은 자기가 3년 동안 부엌에서 일하면서 강태주와 직접 말을 섞은 횟수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처음으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위험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 씨는 결심했습니다. 부엌 12가 되어 그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굴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다음 날 막순이 숯불을 피웠지요. 윤 씨는 숯불 위에 돌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돌이 붉게 달아오르자 막순은 불길한 예감에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윤 씨가 달궈진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막순이 깜짝 놀라 손목을 붙잡았지요. 마님,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달군 돌을 자신의 왼쪽 볼로 가져갔지요. 운막 안에 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막순은 얼굴을 돌리며 눈물을 글썽였지요. 윤 씨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손을 떼고 나서야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개울가 물에 비친 얼굴을 확인하니 볼에서 턱까지 길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번에는 비수를 들어 머리카락을 잘랐지요. 2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볼은 이미 홀쭉했습니다. 흉터와 짧은 머리까지 더해지자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하지만 윤 씨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는 가장 쉽게 정체를 드러내는 흔적이었지요. 윤 씨는 앞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짓과 고개짓만 사용했지요. 어느 순간 막순조차 윤 씨의 목소리를 잊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가 가장 믿는 것은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심리였지요. 강태주와 시어머니는 윤 씨가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 살아있으리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법이었지요. 변장은 어디까지나 보험이었습니다. 진짜 무기는 상대가 가진 착각이었지요. 계획이 정해지자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왼쪽 다리였지요. 부엌 12는 하루 종일 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씨는 지팡이 없이 걷는 연습을 시작했지요.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눈앞이 하얘질 만큼 아팠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지요. 하루에 5걸음, 10걸음, 20걸음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젖은 흙길 위에서 절뚝이며 걸었지요. 밤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막수는 약초를 짓지어 다리에 붙여주었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지팡이 없이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정상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약간 뒤처지고 절뚝거림이 남아 있었지요. 하지만 부엌 10이라면 이상하지 않은 정도였습니다. 그 무렵 막순이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덕삼이라는 하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강태주 집안의 장부를 관리하는 사내였지요. 품삯은 밀리고 구박은 듣지만 당장 떠날 곳도 없어 참고 버티는 처지였습니다. 막수는 부탁을 꺼냈지요. 갈 곳 없는 벙어리 여자가 하나 있는데 부엌 일이라도 시켜주면 안 될까요? 마침 얼마 전 부엌 10이 하나가 도망쳐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덕삼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데려와 보시오. 며칠 뒤 새벽 윤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감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멀리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3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부엌 옆 장독들, 수없이 오르내렸던 돌계단까지 그대로였지요. 그런데 안채 쪽 빨랫줄에 낯선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원래 윤 씨의 안방 앞이었던 자리에 소옥의 옷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윤 씨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거두었지요. 상처보다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덕삼이 윤 씨를 부엌으로 데려왔습니다. 새로운 시비는 벙어리라 말은 못하지만 일은 할 줄 안다. 부엌 하인들이 윤 씨를 힐끔 훑어보았지만 오래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요. 흉터가 남은 얼굴과 수척한 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난한 시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밀어 넣었지요. 불꽃이 타오르며 얼굴을 붉게 비추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지금 장작을 넣고 있는 시비가 이 집의 본래 안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저녁이 되어 윤 씨가 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루 앞에 상을 내려놓고 물러서려는 순간 안방 문이 열렸지요. 문 밖으로 나온 사람은 소옥이었습니다. 새 시비가 왔다며 소옥이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윤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요. 소옥은 화상 자국이 남은 얼굴에 시선을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겠다. 그리고 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안채 쪽으로 걸어갔지요. 윤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소옥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이었지요. 스물셋 남짓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본처만 없으면 일하는 서찰을 보낸 바로 그 여자였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부엌 일이 끝나자 한 하인이 곳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부터 윤 씨가 잘 자리였지요. 바닥에는 얇은 이불 하나가 깔려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안방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잠들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윤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으려는 순간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멀쩡한 사람처럼 걸은 대가였지요. 그때 곳간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삼이었지요. 그는 작은 봉지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막순이가 전해주라 했소. 봉지 안에는 약초와 함께 작게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지요.
첫날 무사히 넘겼으면 답장 보내주세요. 막순의 글씨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었지요. 하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윤 씨는 쪽지를 등잔불에 가져갔지요. 종이가 검게 타올랐습니다. 타고 남은 책까지 손으로 으깨어 누구도 읽을 수 없게 만들었지요. 강태주의 집은 조용히 잠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아직 윤 씨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소옥은 안채에서 편히 잠들고 있었지요. 윤 씨는 그들의 확신이 무너지는 날을 떠올렸습니다. 곳간 틈새로 비친 달빛이 얼굴의 흉터를 스쳐 지나갔지요. 흉터는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치른 값이었습니다. 윤 씨는 왼쪽 다리를 한 번 더 주무른 뒤 눈을 감았지요. 그렇게 복수의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태주의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열흘이 되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우는 연기 냄새에도 하인들이 움직임에도 윤 씨의 몸은 조금씩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눈을 떠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일이 습관이었지요. 열흘 동안 윤 씨는 사람보다 집의 구조를 먼저 읽었습니다. 누가 언제 움직이고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씩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부엌과 안채 사이에는 높은 담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 담장 하나가 마치 두 세계를 가르는 경계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윤 씨가 안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땐 상을 마루 앞에 내려놓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 이상은 부엌 시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막순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강태주는 부엌에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하인을 부를 때조차 직접 나서기보다 사람을 시켜 전가를 보냈습니다. 부엌 시비란 이 집에서 투명인간과 다를 바 없었지요. 아무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수하기에 더없이 좋은 자리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빨래를 걷던 윤 씨의 시선이 안채 마루 위에 멈추었습니다. 햇빛 아래 빗접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꽂힌 물건이 눈에 들어왔지요. 자신의 비녀였습니다. 혼례 뒤로 줄곧 사용하던 바로 그 비녀였습니다. 손끝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데도 유품은 버젓이 쓰이고 있었지요. 조금 더 살피자 옷가락지도 보였습니다. 소옥은 그것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본래부터 제 물건이었던 양 자연스러웠지요. 윤 씨는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 수가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등잔이 모두 꺼진 뒤 윤 씨는 창고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쑤셨습니다. 오래 걸으면 욱신거림이 뼈 깊이 번져 올랐지요. 그래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짚고 천천히 기어 안채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마루는 밤 공기에 차갑게 식어 있었고 윤 씨는 숨소리까지 죽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였지요. 익숙한 길이었으나 지금은 침입자의 몸짓이었습니다. 한때 안주인이었던 사람이 제 집에 숨어드는 꼴이니 씁쓸함이 가슴 한쪽을 적셨습니다. 소옥의 방 앞에 닿은 윤 씨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새어나왔지요. 빗접 쪽으로 손을 뻗자 익숙한 비녀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쥐은 순간 혼례 첫날의 기억이 스쳤으나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녀 끝을 바닥에 눌러 힘을 주자 작은 소리와 함께 끝부분이 부러졌지요. 윤 씨는 부러진 흔적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 뒤 다시 기어서 돌아갔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비명을 지르듯 아팠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창고에 이르렀을 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채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소옥이 부러진 비녀를 들고 서 있었지요. 얼굴은 백지처럼 질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분명 멀쩡했는데 소옥은 비녀를 흔들었고 몰려든 하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녀가 윤 씨의 유품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도 있었으니 분위기는 한층 묘해졌지요. 소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전 부인, 귀신이 곡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말에 하인들 사이로 긴장이 번졌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강태주는 비녀를 살핀 뒤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옥을 나무랐습니다. 헛소리 마라. 말은 단호했으나 눈빛은 달랐지요. 순간적으로 스친 불안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벙어리 시비의 얼굴 뒤로 차가운 만족감이 번져갔지요. 첫 번째 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삼을 통해 막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특정한 향을 구해달라는 부탁이었지요. 이틀 뒤 작은 봉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익숙한 향내가 퍼졌습니다. 윤 씨가 혼인 시절 즐겨 쓰던 그 향이었지요. 밤이 되자 윤 씨는 담장 근처에서 바람의 방향까지 헤아린 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는 아주 느리게 안채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첫날 밤 강태주는 잠들기 전 문득 코를 킁킁거렸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둘째 밤에는 잠결에 눈을 떠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향은 이미 희미하게 사라진 뒤였습니다. 셋째 밤 향은 더 선명하게 남았고 강태주는 결국 벌떡 일어나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이 향을 피웠느냐? 소옥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요. 무슨 향이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니 스스로도 우스워지는 까닭이었지요. 소옥은 오히려 기분이 상했고 그날 밤 강태주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던 끝에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절벽 위 차가운 바람, 허공으로 떨어지는 윤 씨, 그리고 떨어지면서도 자신을 올려다보는 지나치게 선명한 눈빛이었지요. 식은 땀에 젖은 채 깨어난 강태주의 얼굴은 아침이 되어도 헬쑥했습니다. 윤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죄책감의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술을 둘 차례였습니다. 며칠 뒤 상을 들고 안채로 간 윤 씨의 시선에 강태주의 옷가락지가 걸렸습니다. 평소 가락지를 자주 빼두는 습관을 윤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상을 정리하는 척 자연스레 가락지를 품에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나 얼굴은 변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윤 씨는 소옥의 옷가지 사이에 가락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듯 보여야 했기에 흔적은 일절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가 가락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얼굴이 굳었지요. 하인들이 마당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누가 가져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 집안 전체를 뒤지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덕삼까지 장부를 내려놓고 수색에 합류했지요. 소옥은 처음에 웃으며 넘기려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덕삼이 마지막으로 소옥의 옷가지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단단한 감촉이 걸렸지요. 옷가지 사이에서 나온 것은 바로 강태주의 옷가락지였습니다. 강태주는 가락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소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왜 거기서 나와? 소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강태주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웃고 넘겼을 일이나 지금의 강태주는 이미 귀신 이야기와 향 냄새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모른다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소옥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말다툼이 커졌고 하인들은 멀리서 눈치만 살폈습니다. 소옥은 결국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돌아서서 제 방으로 들어갔지요.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 이어 문고리 거는 소리가 안채에 울렸습니다. 강태주는 한동안 마루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더 컸지요. 결국 그는 서재로 향했고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강태주의 오랜 벗이 집을 찾아왔지요. 이웃 마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유지로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소문의 사내였습니다. 마침 윤 씨가 마루 앞에 상을 내려놓고 물러나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사내가 걸음을 멈추었지요. 눈매 어딘가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으나 화상 자국과 짧은 머리 때문에 확신은 서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벙어리 시비답게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윤 씨는 막순에게 급히 전가를 보냈습니다. 막순은 곧바로 장터와 주막을 돌며 소식을 모았습니다. 하루 만에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지요. 그 사내는 관아에 바쳐야 할 곡식 세금을 장부로 속여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유지였으나 이면은 달랐지요.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면 충돌보다 경고가 나았습니다. 익명의 전갈 한 장이 사내에게 전달되었지요. 강태주 집에서 본 것에 대해 입을 열면 장부 이야기가 관할갑니다. 사내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꿰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서늘했지요. 결국 사내는 그 뒤로 강태주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핑계를 대며 약속도 미루었지요. 윤 씨는 그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창고에서 몸을 쉬고 있을 때 문틈 너머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덕삼이 말없이 작은 봉지를 내밀었고 윤 씨는 고개를 끄덕여 받았지요. 안에는 약초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등잔불 가까이에서 펼친 종이 위에는 막순의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마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다음 줄을 읽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끝날 때 큰마님도 반드시 벌을 받게 해주세요. 글씨에는 오래 참아온 원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꼭 집어 적은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윤 씨는 종이와 먹을 꺼내 짧은 답을 적었습니다. 약속한다. 군더더기 없는 두 글자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태주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빈 술병이 몇 개 놓여 있었지요. 비녀가 부러진 일, 밤마다 스미던 향냄새, 소옥과의 다툼까지 겹쳐 잠이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예민해졌다고 생각하려 했으나 떨쳐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었지요. 절벽 아래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계곡물에 떠내려갔다고 넘겼지요. 그러나 요즘 들어 그 결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살아남은 것은 아닐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강태주는 곧바로 술을 들이키며 중얼거렸지요. 아니야. 죽었어.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같은 말을 되풀이했으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요. 창밖에서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태주는 무심코 어둠 속을 바라보았지요. 그 불안은 아직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그 씨앗이 제 힘으로 자라도록 앞으로도 조금씩 물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재혼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강태주의 집안은 겉으로만 분주해졌습니다. 마당에서는 혼례 준비 이야기가 오갔으나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지요. 소옥은 새로 맞출 혼례복의 치수를 재며 웃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강태주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이면 헬쑥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윤 씨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지요. 남편과 첩 사이를 흔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은 돈줄이 흔들릴 때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법이니 이제 강태주의 재산줄까지 끊어야 할 때였지요. 그날 밤 하인들이 잠든 뒤 윤 씨는 장독대 근처를 지나는 덕삼을 기다렸습니다. 미리 적어둔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강태주가 내 품삯을 석 달째 떼먹고 있다. 장부를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덕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석 달치 품삯은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의 약값이었지요. 여러 번 거절하려다 결국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태주를 배신하는 두려움보다 어머니 걱정이 더 컸던 까닭이었습니다. 비가 약하게 내리던 야밤, 덕삼은 품속에 장부를 숨기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윤 씨는 창고 안에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장부를 받아 펼치는 순간 시선이 숫자들 사이를 빠르게 훑었지요. 처음 몇 장은 단순한 곡식 거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을 넘길수록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나타났지요. 봄에 한 가마를 빌린 이가 가을에 새 가마를 갚도록 적혀 있었습니다. 갚지 못한 사람 이름 옆에는 붉은 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넘어간 논밭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3년 동안 빼앗은 땅의 규모를 따져보니 마을 절반 가까운 토지가 강태주 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아서기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날짜까지 꼼꼼히 남겨져 있었지요. 윤 씨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관아서기가 늘 강태주 편을 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장부 첫 장에 숨어 있었지요. 윤 씨는 등잔부를 가까이 끌어당겨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혼수 재산의 내역이 적혀 있었지요. 논 두마지기 값, 비단과 폐물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액수가 정확했습니다. 강태주는 윤 씨의 돈으로 곡식을 사들였고 그 곡식으로 사람들을 빚에 묶었습니다. 윤 씨의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땅을 빼앗은 것이었지요. 절벽에서 밀린 기억보다 이 장부가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이 흔들렸지요. 첩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일조차 달라 보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욕망과 돈이었지요.
윤 씨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창고 안에는 종이 넘기는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지요. 그러다 천천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가 눈물을 대신 채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따로 종이에 베껴 적기 시작했지요. 관아 서기 관련 기록도 땅 문서 관련 부분도 빠짐없이 옮겼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장부를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모을 때였지요. 덕삼이 장부를 제자리에 가져다 두는 발걸음에는 불안과 기대가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또 다른 수를 놓았지요. 이번에는 강태주가 아니라 소옥의 친정을 겨냥한 수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은장도를 꺼내 보자기에 쌌습니다. 집안 며느리에게만 전해지는 그 물건을 손에 쥐자 지난 세월이 떠올랐지요. 한때는 가문의 인정을 받았다고 믿었던 증표였습니다. 윤 씨는 쪽지를 함께 넣어 보냈지요. 이 집안의 전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집안이 이웃의 땅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알아보십시오. 이름도 남기지 않은 편지는 조용히 소옥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지요. 소옥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랑채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고 하인들 사이에서도 긴장한 눈빛이 오갔습니다. 소옥의 아버지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지요. 혼수는 좀 더 알아보고 보내겠소. 강태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이유를 물었으나 상대는 자세한 설명 없이 돌아갔지요. 혼수 전달이 미뤄진 뒤 강태주는 서재에서 혼자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혼수가 없으면 막혀버리는 돈줄이 적지 않았지요. 관아 서기에게 건넬 돈도 부족했고 빛처럼 쌓인 약속들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소옥을 불러 세웠지요. 내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느냐. 소옥은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강태주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한층 깊어졌지요. 어느 오후 강태주가 외출한 틈에 윤 씨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소옥이 몰래 서재로 향하는 모습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고개를 올리자 서재 창문 안쪽이 간신히 보였습니다. 소옥은 장부가 아니라 서찰함을 여러 편지들을 꺼내고 있었지요. 한 장 한 장 읽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유독 한 편지에서 시선을 오래 멈추더니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눈빛이 달라졌지요. 잠시 뒤 소옥은 편지 하나를 품속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윤 씨는 담장 아래에서 생각에 잠겼지요. 소옥 역시 다른 목적을 품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적이 아군일 수도 있으나 더 위험한 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한편 집에서 기르던 누렁이는 요즘 유난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강태주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며 녀석이 짖기만 해도 발로 쫓아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부엌일을 마치고 나온 윤 씨에게 누렁이가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맴돌았지요. 윤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개가 기억해 낸 것이었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발치에 몸을 비벼왔지요. 윤 씨는 급히 시선을 피하고 걸음을 재촉했으나 자신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이 아프도록 반가웠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남몰 남은 음식을 챙겨 누렁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녀석은 짖지도 않고 조용히 곁에 몸을 붙였지요. 먹이를 내려놓고 목을 쓰다듬자 손끝에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도 참고 있으니까. 낮게 중얼거리는 윤 씨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잠겼지요. 재혼 혼례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잔치상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나 강태주의 얼굴에서는 초조함이 지워지지 않았지요. 사랑채를 서성이며 계산을 되풀이하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소옥 친정에서 약속한 혼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 곳에 막아둔 돈줄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강태주는 혼수를 나중에 받더라도 혼례만큼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인을 맺어야 소옥을 제 울타리 안에 묶어둘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지요. 서재에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혼례만 끝나면 된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조급함이 훨씬 짙게 묻어났습니다. 같은 시각 윤 씨는 부엌에서 장작을 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계획은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었으나 아직 마지막 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소옥이 일부러 윤 씨를 찾아 부엌 뒤편으로 향했지요. 우물가는 사람 왕래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물비린내와 축축한 흙냄새만 조용히 맴돌았지요. 윤 씨는 소옥이 자신을 부르는 까닭을 알 수 없어 경계했습니다. 소옥은 한동안 말없이 윤 씨를 바라보았지요. 마치 확신을 얻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침내 소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벙어리 아니지? 윤 씨의 등이 순간 굳었지요.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으나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옥은 품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예전에 덕삼에게 건넸던 쪽지였습니다. 덕삼이 주머니에서 흘린 것을 소옥이 주워둔 것이었지요. 이 글씨, 전 부인 글씨체야. 윤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소옥은 한 발 더 다가왔지요. 나는 전 부인이 서방님한테 보낸 편지를 서재에서 본 적이 있어. 화상 자국 너머까지 파고드는 시선이었습니다. 너 전 부인 윤 씨지? 그 질문이 우물가의 정적을 갈랐지요. 윤 씨는 여러 변명을 올렸으나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소옥은 거의 확신하고 있었지요. 밧줄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우물 위로 흘렀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더 이상 부정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옥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지요. 나는 너를 고발할 생각이 없어. 윤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옥은 목소리를 더 낮추었지요. 사실 나도 저 남자를 믿은 적 없어. 저 남자가 나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윤 씨는 처음으로 소옥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옥은 서재에 몰래 들어갔던 까닭을 밝혔지요. 내가 찾던 건 장부가 아니었어. 관아서기에게 보낸 뇌물 서신과 토지 거래 문서였어. 그 말에 윤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옥은 강태주와 사랑해서 혼인을 추진한 것이 아니었지요. 어린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밭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산이요. 어머니를 기억하게 해주는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흉년 뒤 그 밭은 강태주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합법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소옥의 아버지가 관아에 여러 번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결과는 번번이 같았습니다. 관아는 늘 강태주 편을 들었고 그 뒤에 뇌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소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못 이기겠더라. 아버지가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했지요. 자기 딸을 원수 같은 자에게 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화를 내셨다 했습니다. 소옥은 쓴웃음을 지었지요.
그래서 내가 먼저 아버지를 설득했어. 안에서 증거를 가져오겠다고. 오래 준비한 사람의 확신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윤 씨는 미워하던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예상치 못한 집념이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소옥은 마지막 비밀까지 털어놓았지요. 본처를 치우라는 편지도 일부러 보낸 거야. 더 깊이 욕심내게 만들려고 그랬어. 윤 씨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편지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뒤흔든 계기였기 때문이었지요. 진심인지 계산인지 단번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여자가 위험하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지요. 윤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첩이 아니라 첩자였습니다. 소옥이 곧바로 거래를 제안했지요. 혼례는 예정대로 올릴게. 너는 내 복수를 계속해. 대신 끝나고 나면 빼앗긴 토지는 내가 가져간다. 두 사람의 목표가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주라는 공통의 적이 있는 이상 손을 잡는 편이 유리했지요.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래는 그렇게 성립되었지요. 다만 윤 씨는 모든 패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옥 역시 같은 마음일 것이라 짐작했지요. 그날 밤 잔치상 준비 때문에 물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여러 번 우물을 오갔습니다. 왼쪽 다리에 통증이 차올랐으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던 순간 다리에서 힘이 풀렸지요. 가까스로 물동이를 붙잡았으나 물이 철썩 넘쳐 발등을 적셨습니다. 근처 부엌 하인이 놀라 물었지요. 너 다리가 왜 그래? 윤 씨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으나 발을 디딜 때마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옥은 절뚝이는 걸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인들이 모두 잠든 뒤 창고 문 앞에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옥이 어둠 속에 서 있었지요. 말없이 비단 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금창약이야. 흉터에도 쓰고 다친 근육에도 써. 윤 씨는 선뜻 받지 못했지요. 도움인지 계산인지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옥이 왼쪽 다리를 한번 바라보며 말했지요. 다리가 그러면 혼례 날까지 못 버텨. 걱정처럼 들리면서도 현실적인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읽기가 더 어려웠지요. 잠시 침묵 끝에 윤 씨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자존심보다 복수가 중요했지요. 소옥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윤 씨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약을 다리에 바르자 뜨거운 기운이 스며들며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 풀렸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편 강태주의 악몽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잠들기만 하면 절벽이 나타났지요. 이번 꿈에서 윤 씨는 떨어지면서 비명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큰 공포였지요. 식은땀에 젖은 채 깨어난 강태주는 새벽인데도 목덜미가 축축했습니다. 향 냄새 사건과 비녀 사건, 끊이지 않는 악몽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결국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절벽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지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 귀를 채웠습니다. 사고가 났던 절벽 위에 서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지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발밑에 돌이 굴러 떨어지며
메아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내려간 끝에 중턱 바위 근처에 도착했으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물은 이미 막순이 치워둔 뒤였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도 특별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지요. 강태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다 멈추었습니다. 바위 한쪽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지요. 밧줄이 오래 묶여 있었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손으로 거친 표면을 더듬는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누군가 미리 준비했다면, 누군가 떨어지고도 살아남았다면 강태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지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산속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하자마자 소옥을 불렀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당기자 소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보름 뒤 아니었어요? 강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닷새 뒤로 하자.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요. 새 시작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으나 그 목소리는 오히려 쫓기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불안이 이미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였지요. 소옥은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날 밤 소옥은 윤 씨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혼례가 닷새 뒤로 당겨졌다는 사실을 듣고 윤 씨는 잠시 계산을 고쳤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창고 바닥에 앉아 머릿속으로 준비 과정을 하나씩 점검했지요. 된다. 닷새면 충분하다. 곧바로 막순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닷새 뒤가 혼례다. 준비해. 전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윤 씨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스쳤습니다. 혼례는 강태주가 새로운 시작이라 믿는 날이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윤 씨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닷새 뒤 그 혼례가 축하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뒤집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혼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집안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잔치상보다 더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지요. 마지막 올가미를 강태주 목에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녘 부엌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 윤 씨는 조용히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희미한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품속에 접은 종이 한 장을 숨긴 채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긴 틈을 타 서재 쪽으로 향했지요. 심장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재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틈 아래로 종이를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적힌 문장은 단 한 줄이었지요. 나를 잊었느냐? 윤 씨는 곧장 몸을 돌렸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날 아침 강태주는 평소처럼 서재에 들어섰습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에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종이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하인이 둔 메모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펼치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지요. 종이를 쥔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지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몇 번이고 다시 읽은 뒤 의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재 밖으로 뛰쳐나가는 발걸음이 다급했습니다. 이거 누가 넣었느냐? 고함의 하인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얼굴을 훑었으나 아무도 답하지 못했지요. 실제로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주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하인들조차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전 직접 확인했던 절벽 중턱의 밧줄 자국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손에 든 쪽지가 겹쳐졌습니다. 두 조각의 불안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처음으로 명확한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강태주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평정심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같은 시각 윤 씨는 부엌에서 아침 죽을 젓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첫 번째 수가 제대로 들어갔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사실 윤 씨는 며칠 전부터 또 다른 수를 놓아두었습니다. 소옥의 시종들 사이에 작은 소문을 흘린 것이었지요. 소옥 마님이 밤마다 서방님을 원망하는 말을 중얼거린다더라. 처음에는 하인들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군거림은 생각보다 빨리 번졌습니다. 부엌에서 시작된 말이 마당으로, 마당에서 시작된 말이 사랑채까지 흘러갔습니다. 이미 의심이 깊어진 강태주의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가자 곧장 소옥을 불렀지요.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내 욕을 하고 다닌다던데. 소옥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나 곧 침착함을 되찾았지요. 허튼 소문을 왜 믿어요? 그러나 강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내 행동이 수상하다. 서재에 들어가는 것도 봤다. 그 말에 소옥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요. 자신이 찾던 뇌물 서신과 토지 거래 문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지요. 지금 물러서면 오히려 더 의심을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전 부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강태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뭘 안다는 거냐? 소옥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장례 때 시신이 없었다는 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모르는 줄 알아요? 강태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입 조심해라. 소옥도 물러나지 않았지요. 왜 그렇게 화를 내죠?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런 소문쯤 웃고 넘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강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오히려 의심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혼례를 앞둔 예비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소옥이 먼저 몸을 돌렸고 강태주는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으나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남처럼 지냈지요. 대화는 줄고 의심만 늘어갔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던 노인이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전 부인 시신은 결국 못 찾았다며. 우물가에서는 안악들이 물동이를 채우며 낮은 목소리를 나누었지요. 장례도 좀 이상하지 않았나. 논둑에서는 농부들이 일손을 멈추고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새색시를 드리는 것도 수상하고. 이 소문은 윤 씨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전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의심이었습니다. 윤 씨가 절벽에서 떨어지던 날,
산 아래 밭에서 일하던 농부는 희미한 비명을 들었지요. 양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어 오래도록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며칠 뒤 산길에서 막순이 피투성이 여인을 업고 가는 장면을 보았지요. 멀어서 얼굴은 분간하지 못했으나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지요. 마을 절반이 강태주에게 곡식을 빌린 처지였기에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옥 친정에서 혼수를 미룬 사실이 이미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품삯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소문도 돌았지요. 강태주 역시 예전처럼 사람들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양반이 강할 때는 모두 입을 닫지만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었지요. 장터 한복판을 강태주가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두 고개를 숙였을 길이었지요. 그런데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처를 제대로 보내지도 않고 새 여자를 들이다니. 강태주가 즉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떠올랐으나 누가 말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지요. 강태주는 사방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기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날 저녁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옆에는 이미 빈 술병이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가득 채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쪽지, 소옥,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악몽. 네 가지가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었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술을 한 모금 들이킨 뒤 다시 되뇌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조차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절벽 중턱의 밧줄 흔적, 밤마다 스미던 향냄새, 부러진 비녀, 그리고 필체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지요. 혼례는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집안은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아무도 다가올 밤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요. 강태주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윤 씨는 마지막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미래를 보고 있었지요. 그 미래가 충돌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요. 혼례날 밤 강태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 강태주의 집 마당에는 차일이 높게 처지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뜨거운 김이 뒤섞였고 윤 씨는 시비들 틈에 섞여 말없이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절뚝이는 걸음을 감추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손끝은 침착했으나 마당 한가운데 차려지는 혼례 자리를 볼 때마다 손마디에 힘이 들어갔지요. 강태주는 사랑채에서 혼례복을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검게 꺼진 눈밑이었으나 오늘만 지나면 모든 불안이 끝날이라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지요. 소옥은 붉은 저고리를 입고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얌전히 숙이고 있었으나 소매 안쪽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굳어 있었지요. 윤 씨는 마당 한쪽에서 소옥이 강태주 앞에 서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섰던 자리에 다른 여자가 서 있었지요. 오래 눌러둔 분노가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주는 애써 반듯한 표정을 만들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혔습니다. 소옥은 마주 절을 올리며 눈을 내리깔았지요. 고개 숙인 얼굴 아래로는 윤 씨와 약속한 밤의 계획을 떠올리는 차가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손님들에게 술상을 나르며 혼례를 끝까지 지켜보았지요. 표정은 시비처럼 무심했으나 속으로는 오늘 밤 되돌려 줄 순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마당에 술 냄새와 웃음소리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강태주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전 부인 이야기를 낮게 꺼낼 때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해가 지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소란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부엌에 불씨만 붉게 남았지요. 소옥은 새색시처럼 안방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켜진 방 안에 붉은 혼례복의 그림자가 벽 위로 길게 흔들렸지요. 윤 씨는 안방 뒤쪽 창문 아래에 몸을 낮추고 섰습니다. 왼쪽 다리가 저렸으나 이를 악물고 약속대로 창문을 2번 두드렸지요. 소옥이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두 여자는 눈빛만 교환한 채 말없이 서로의 옷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소옥이 혼례복을 벗어 건네자 윤 씨는 그 옷을 받아들며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빼앗긴 자리로 다시 들어가는 감각이었지요. 소옥은 12옷으로 갈아입고 뒷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윤 씨는 쪽두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방 한가운데 앉았지요. 촛불이 화상 자국이 있는 얼굴 절반을 어둠 속에 감추었습니다. 숨소리까지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방 안에서 석 달 동안 삼켜온 제 목소리를 꺼낼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강태주가 비틀거리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짙은 술 냄새가 함께 들어왔지요. 채색 씨가 앉아 있다 믿고 맞은편에 털썩 앉은 그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부터 편하게 지내자. 그러나 말끝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요. 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침묵에 눈살을 찌푸린 강태주가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이 열렸지요. 잘 지내셨죠, 서방님.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렸습니다. 강태주의 손이 공중에서 멈추었지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윤 씨가 천천히 쪽두리를 벗자 촛불에 화상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강태주는 그 눈이 누구의 눈인지 분명히 알아보았습니다. 벽에 등을 부딪히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귀신이나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윤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귀신이면 좋았을 텐데 살아있어서 미안해요. 조용한 말이었으나 절벽 아래에서 돌아온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강태주가 소리를 지르려는 기색을 보이자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하인들이 오면 서방님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강태주는 입을 벌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른 아내가 살아있다 하려면 절벽에서 벌어진 일을 함께 말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나한테 한 것, 이제 하나하나 돌려드릴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강태주의 눈이 크게 뒤집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술과 공포가 한꺼번에 몸을 짓눌렀습니다. 윤 씨는 헐떡이는 숨소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몸을 돌렸지요. 소옥의 옷을 가지런히 접어두고 12옷으로 갈아입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소옥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시 옷을 바꾼 소옥은 안방으로 들어가 쓰러진 강태주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강태주가 번쩍 눈을 떴지요. 옆에는 소옥이 얌전히 자고 있었고 방 안에는 전날 밤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소옥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어 깨웠지요. 어젯밤에 방에 너 말고 누가 있었느냐? 거의 비명에 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소옥은 잠에서 막된 얼굴을 만들었지요. 무슨 말이에요? 저 계속 여기 있었는데요. 숨소리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강태주는 자기 머리를 붙잡고 서재로 물러나 문을 걸어 잠갔지요. 잘 지내셨죠, 서방님. 그 한마디가 귀 안쪽에 박힌 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았지요. 아침이 지나자마자 덕삼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덕삼은 뜻을 모른 채 전달했고 강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윤 씨는 또 다른 쪽지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앞에 조용히 놓게 한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아드님이 절벽에서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해질녘 절벽에 오시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관하로 갑니다. 시어머니는 글을 읽자마자 문틀을 움켜쥐었습니다. 해질녘이 다가오자 강태주와 시어머니는 각자 다른 길로 절벽을 향했습니다. 서로가 같은 장소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각자의 죄와 두려움을 품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윤 씨는 막순과 함께 먼저 절벽 위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3년 전 혼례 때 입었던 저고리 자락을 차갑게 흔들었지요. 강태주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선이 윤 씨에게 닿는 순간 걸음이 멈추었지요. 화상 자국은 남아 있었으나 강태주에게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침을 삼켰지요. 윤 씨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본 뒤 강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여기 기억나죠? 조용한 말이 바람을 탔지요. 오지 마라. 떨리는 외침이었으나 윤 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주를 먼저 보고 놀랐고 강태주 역시 어머니, 왜 여기에? 라 물었지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시선은 곧 윤 씨에게 꽂혔습니다. 화상 자국 너머의 눈을 보는 순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대체 날 왜 여기까지 불러낸 거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으나 목소리 끝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윤 씨는 대답 대신 옆에 선 막순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막순은 그 시선을 받고 한 걸음 나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지요. 시어머니가 막순을 알아보는 순간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앞으로 나서려 했으나 막순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막순은 입술을 깨물고 숨을 고른 뒤 윤 씨를 향해 먼저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마님께 숨긴 게 있어요. 윤 씨의 눈빛이 조용히 가라앉았지요. 저는 큰마님한테 아무 이유 없이 쫓겨난 게 아니에요. 석 달 전 밤에 큰마님이 서방님한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절벽 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큰마님이 말했어요. 그년 재산 뜯어먹을 만큼 뜯어먹었으니 이제 산길에서 처리해라.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강태주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소고기를 드리려면 걸리적거리는 것부터
치워야지라고도 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마른 풀잎을 흔들었습니다. 절벽에서 밀어라. 실족사로 꾸며라.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무거운 말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지요. 제가 발소리를 냈고 큰마님이 문을 열어서 저를 봤어요. 다음 날 바로 쫓겨났어요. 강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막순을 쫓아낸 이유를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윤 씨의 시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막순에게 향했습니다. 막순아, 너는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목소리였지요. 막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석 달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고개를 숙이자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마님. 결국 무릎을 꿇었지요. 저는 무서웠어요. 저까지 없어질까봐 무서웠어요. 찾아가서 알려드려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님이 절벽에서 떨어지신 건 제 탓 같았어요. 그래서 마님을 도우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윤 씨는 한참 동안 막순을 내려다보았지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이해가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일어나. 막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를 쫓아내고 입을 막은 건 저 사람들이야. 내가 무서웠던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무섭게 만든 거야. 막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석 달 동안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지요. 막순이 스스로 일어설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 지어낸 말이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무겁게 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주는 허탈하게 웃었지요. 막순이 말 맞아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실족사로 꾸며라 하셨잖아요. 변명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열었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주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짓 안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외쳤습니다. 내가 시키긴 했어도 민 건 내 손이다. 절벽 위에 울려 퍼진 그 침에 모두가 침묵했지요. 부정하던 사람이 스스로 사실을 인정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노여보았지요. 한때 같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먼저 상대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품속에서 접어둔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장부 사본과 거래 기록들이었지요. 마을 사람들 땅을 빼앗은 기록이에요. 관아 서기에게 건넨 돈의 내역도 있고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주는 종이를 빼앗으려 하지도 못했지요. 무엇이 적혀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 씨는 종이를 다시 접으며 말했지요. 이건 이미 관아에 보냈어요. 마을 어른들에게도 돌렸어요. 사본은 여러 장이에요. 저를 해쳐도 소용없고 종이를 찢어도 소용없어요. 강태주가 비틀거리며 물러났습니다. 윤 씨는 종이를 그의 발 앞에 떨어뜨렸지요. 바람에 흩어진 종이가 발치에 내려앉았으나 강태주는 춥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손을 떠났기 때문이었지요.
윤 씨는 마지막으로 강태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보다 긴 피로가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강태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또렷하게 말했지요. 이제부터 지옥 속에 사세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현실에 대한 선언이었지요. 막순이 윤 씨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윤 씨는 지팡이를 짚고 몸을 돌렸습니다. 절벽 위에 남겨둘 것은 모두 남겼지요. 막순이 조용히 곁을 따라섰습니다. 절벽 위에는 강태주와 시어머니만 남았지요.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 사이에는 핏줄보다 깊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잔길을 내려가는 윤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감당할 시간뿐이었습니다. 절벽 위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절벽 아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지요. 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장소가 조용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윤 씨와 막수는 나란히 산길을 내려갔지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으나 두 사람 모두 하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절벽 위에 남겨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진짜 무너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절벽에서의 대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강태주의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전날까지 혼례 준비로 북적이던 마당에는 바람 소리만 맴돌았지요. 강태주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상을 뒤엎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새벽까지 방 안을 서성였지요. 그러나 화를 낼 대상도 명령할 사람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소옥의 방문이 열려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지요. 강태주가 짜증 섞인 얼굴로 안채에 들어서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지요. 장롱문은 열려 있었고 옷가지가 있던 자린 말끔했습니다. 폐물함도 비어 있었지요. 서재로 달려가 특정 서랍을 확인했으나 토지 거래 문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일부러 눈에 띄게 놓인 종이 한 장이 남아 있었지요. 이 문서는 원래 우리 집 것이었으니 가져갑니다. 강태주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종이를 구겨 던졌으나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지요. 소옥은 마지막까지 속이고 원하던 것을 손에 넣어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소옥을 찾으라 소리쳤으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없었지요. 누구도 재빨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몰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정오 무렵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와 함께였지요. 토지거래 전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까지 관아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빌렸다가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자는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관아는 장부를 압수하고 관아 서기까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기는 자기 죄를 줄이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과 청탁을 모두 털어놓았지요. 강태주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결국 관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빼앗은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강태주에게는 고리대와 뇌물 관련 죄목이 적용되었지요.
며칠 뒤 관아 사람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주는 끌려 나왔지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으나 증거와 증언이 너무 많았습니다. 관노 신분으로 내려졌지요. 시어머니 역시 막순의 증언과 강태주의 자백으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정했으나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 제거를 사주한 정황이 기록되었고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관비 신분으로 내려진다는 통보를 받은 날,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오며 아들의 얼굴을 찾았으나 강태주 역시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요. 그러나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것은 원망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까지 화해도 위로도 없었지요. 집안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사랑채는 텅 비어갔고 부엌 아궁이도 점점 식었지요. 덕삼은 마지막으로 장부 몇 권을 정리하며 오래 버텨왔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시비 행세를 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강태주의 집을 떠나며 익숙했던 마당과 부엌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으나 미련은 없었습니다. 막순과 함께 마을 외곽의 작은 방을 구했지요. 좁고 낡았으나 공기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얼굴을 가리던 수건을 벗었지요. 화상 자국은 남아 있었으나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삼켰던 목소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요.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의원의 말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지요. 걸을 수 있으면 됐어요.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수는 여전히 윤 씨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들 때 윤 씨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막수나, 나는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았어. 내가 그때 무서웠던 건 당연한 거야. 아직 어린 너가 저 집안을 상대로 뭘 할 수 있었겠어. 막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만 자기를 괴롭혀. 윤 씨가 조용히 미소 지었지요. 막순은 한참 만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났으나 표정은 이전보다 밝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벽이 조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충분했지요. 며칠 뒤 덕삼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손에 들고 문 앞에서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왔지요. 윤 씨가 반갑게 맞이하자 덕삼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벙어리 시비가 대체 누구였는지. 윤 씨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해요.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덕삼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도운 거죠. 방 안에 잠시 웃음이 흘렀지요. 덕삼은 다른 고을로 가 새 삶을 시작할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문 앞까지 배웅 나온 막수는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지요. 덕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하시오. 막순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요. 짧은 말이었으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덕삼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막수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윤 씨는 문가에 기대어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가에 작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윤 씨는 마지막으로 관아 근처를 지나게 되었지요. 관노들을 이송하는 날이었습니다. 줄지어 선 죄인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발견했지요.
강태주였습니다. 비단옷은 사라졌고 수염까지 자라 몰라볼 지경이었지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강태주가 누군가를 느낀 듯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변 소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갈라진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라.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지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마지막 도피처 같은 말이었습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사랑했던 사람도 두려워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죽여달라고요. 싫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은 나를 죽여서 끝내려고 했잖아요. 나는 서방님을 끝내주지 않을 거예요. 지팡이를 고쳐 잡았지요.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으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후회하세요. 강태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절뚝이는 걸음이었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길 끝에는 막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막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윤 씨는 잠시 생각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어. 지난 석 달의 시간이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사람은 걸음을 맞추었지요. 가을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누군가를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편 먼 곳에서는 강태주가 홀로 남겨진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밀어버렸던 사람의 그림자를 찾듯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자신의 삶을 찾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절벽 위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강태주가 기다리는 그림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그가 앞으로 평생 안고 살아갈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산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지요. 한 사람의 복수는 끝났고 또 다른 사람의 후회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하이프 버튼 꾹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시는 그 한 번의 손길이 손니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